안녕하세요. 저는 박만석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일은 서울에서 40년 넘게 구두수선소를 운영해온 늙은이죠. 힘들었던 제 사연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2025년 2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온 저는 두 장의 서류를 손에 쥐고 있었죠. 하나는 건강검진 결과지였습니다. 이상 없음. 다행스러운 결과였어요. 하지만 다른 한 장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종이였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감정서 82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동안 남의 신발 밑창을 붙이고 굽을 갈며 살아온 제게 82억이라니요. 믿기지 않았죠. 저는 수선소로 돌아와 낡은 검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 공책은 제가 늘 거래와 약속을 적어두는 곳이었죠. 거기에 짧게 적었습니다. 12시 15분 기억. 왜 이런 걸 적었냐고요? 제 회중시계를 보시면 알 겁니다. 12시 15분에 멈춰 있죠. 2018년 12월 15일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 시각에 멈춘 시계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시계의 태엽을 감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제 마음도 그때 멈춰버렸으니까요. 82억이라는 돈이 생겼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늙어가며 소박하게 살고 싶었던 꿈은 이미 깨진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죠. 저는 공책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겠다고, 돈이 아니라 진심을 찾겠다고 말입니다. 수선소 셔터를 내리며 밖을 보니 재개발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3개월 안에 이곳은 철거되겠죠. 40년의 추억이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3명의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장사위 윤태수는 변호사, 차사위 권도우는 수학학원 원장, 막사위 이정우는 배달 라이더였죠. 누가 진짜 사람일까요? 누가 돈이 아닌 저를 볼까요? 저는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팔꿈치가 해진 옷이었죠. 그리고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한 불쌍한 노인이 될 겁니다. 파산 직전에 늙은이가 되어 사위들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고 다짐했죠. 검은 공책 뒤쪽에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30일이라고 적고 밑줄을 그었어요. 30일간의 시험. 이미 3월에 변호사 친구에게 유언장을 맡겨뒀습니다. 30일 이상 실질적인 돌봄을 입증한 사람에게 전액을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밖에서 시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개발로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죠. 저도 그들처럼 불안한 표정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82억을 숨긴 채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멈춘 시계를 가슴에 품고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죠. 재개발 소식에 모두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었어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말입니다. 어머, 박 사장님. 정분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장 상인의 반장을 맡고 있는 67세의 여인이죠. 이 동네 소문의 진원지이기도 했습니다. 정분 여사가 알면 하루 만에 온 시장이 다 아는 법이었어요. 철거 코앞인데 어디로 가실 거예요? 보상금은 제대로 나온답니까? 정분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었죠.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진짜가 아닌 연기였지만 가슴 한편이 씁쓸했어요. 보상금이요? 건물주가 따로 있어서 저 같은 세입자는 쥐꼬리만 받습니다. 그나마도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수선소는 제 소유였고
8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상금이 책정됐죠. 하지만 정분 여사는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혀를 찼어요. 아이고, 그 나이에 갈 곳도 없이 어떡해요. 자식들은 도와주지 않나요? 자식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딸 셋은 모두 시집을 갔죠. 장녀 민지는 교사, 차녀 소연은 간호사, 막내 하유는 디자이너였습니다.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사위들도 마찬가지였죠. 딸들도 각자 살기 바쁘잖아요. 사위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달려가더군요. 제 얘기를 퍼뜨리려는 게 뻔했습니다. 계획대로였죠. 이제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겁니다. 박만석이 갈 곳이 없다는 소문이 말이죠. 저는 일부러 해진 점퍼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낡은 보따리를 들고 힘겹게 거르는 모습을 연출했죠. 지나가는 상인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떡을 하나 쥐어주기도 했어요.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이 모든 게 연기였으니까요. 수선소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위들에게 연락할 시간이었죠. 먼저 장사위 윤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셨어요?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바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말했죠. 태수야, 수선소가 철거된다더구나. 나도 이제 갈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계산하는 시간이었겠죠. 변호사답게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만나서 얘기하시죠. 제가 법적으로 도와드릴 게 있는지 봐드릴게요. 차사위 권도훈과 막사위 이정우에게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반응은 제각각이었죠. 도훈은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겠다고 했고 정우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당장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조카 선아래가 찾아왔어요. 28배 사회복지사였죠. 제 동생의 딸로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습니다. 삼촌, 정분 여사한테 들었어요. 정말 갈 곳이 없으세요? 나래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에겐 차마 거짓말을 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시험을 위해선 비밀을 지켜야 했죠. 걱정 마라. 어떻게든 되겠지. 나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시험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이틀 후 윤태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고급 세단을 몰고 왔더군요. 양복도 비싸 보였습니다. 42살에 잘 나가는 변호사답게 품위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해진 점퍼를 입고 있는 걸 보더니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사무실로 가시죠. 법적 절차가 복잡합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태수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큰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 전망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재개발 보상금 문제는 복잡해요. 세입자 권리도 따져봐야 하고 이주비도 청구해야 하죠. 제가 대리해드리면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태수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보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위임장 말입니다. 태수가 슬쩍 그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 위임장에 서명만 하시면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보상금이 나오면 제 계좌로 일단 입금받아서 세금 처리 후 아버님께 드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제 계좌로 입금받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했죠.
그래. 그럼 내가 따로 할 건 없는 거니? 네, 아버님은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아, 그리고 이 보증 서류도 같이 작성하시면 좋겠어요.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해서요. 보증 서류까지 꺼내는 걸 보니 속내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렸어요. 멈춘 시계처럼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갔죠. 태수야,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연락할게. 태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바로 서명받을 줄 알았던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그러세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압박이었습니다. 은근한 협박이기도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검은 공책을 꺼냈어요. 오늘 날짜 옆에 적었습니다. 윤태수, 위임장과 보증 요구, 본인 계좌 입금 제한, 증거를 남기는 일이었죠. 나중에 필요할 겁니다. 건물을 나오며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처럼 흐린 날씨였죠. 돌아오는 길에 태수가 민지에게 전화한 모양이더군요. 저녁에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태수 오빠가 도와준다면서요? 다행이에요. 법적인 건 복잡하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짐작이 갔죠. 아마 자기가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고 했겠죠. 보상금 얘기는 쏙 빼고 말입니다. 그래, 태수가 도와준다니 고맙지.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쓰디썼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모든 사위를 다 만나봐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었죠. 젊은 시절 우리는 참 행복했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충분했어요. 지금 82억이 있다고 해서 그때보다 행복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내일은 차사위 도훈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수학학원 원장이라는 그는 어떤 계산을 들고 나올까요?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실망이 더 쌓일까 봐서 말이죠. 권도훈은 약속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39살의 수학학원 원장답게 시간관념이 철저했죠. 하지만 제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불편해하는 게 역력했어요. 아버님, 고시원 알아봤어요. 가성비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35만 원인데 보상금 나올 때까지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도훈은 태블릿을 꺼내 고시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평 남짓한 좁은 방이었죠. 창문도 없어 보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제게 고시원을 권하다니 씁쓸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고시원이라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어차피 임시니까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비용, 효율. 도훈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전부 숫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게 습관이 된 모양이더군요. 저는 검은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적는 척했어요. 도훈이 흘끔 쳐다봤습니다. 뭘 적으시는 거예요? 그냥 일정이랑 약속 같은 거.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잖니. 도훈의 시선이 공책에 적힌 30일이라는 글자에 멈췄습니다. 밑줄까지 그어진 걸 봤는지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죠. 30일이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니야, 그냥 한 달 정도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짓말이었지만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제가 엑셀로 정리해 봤는데요.
아버님 생활비를 최소화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고시원비 35만 원에 식비 15만 원이면 되거든요. 엑셀 파일을 보여주는 도훈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 인생을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하다니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였죠. 검은 공책에 메모했습니다. 권도훈, 고시원 추천, 월 50만 원 생활비 계산. 아버님, 혹시 다른 자산은 없으세요? 통장이나 보험 같은 거요. 도훈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재산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뻔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선소가 전부야. 그것도 이제 없어지잖니. 도훈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가야 할 시간인 모양이더군요. 학원에 가봐야 해서요. 라스트 타임 수업이 있거든요. 아버님, 제가 만든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매일 하셔야 할 일들 정리해뒀어요. 체크리스트를 받아보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상시간, 식사시간, 약 복용시간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도장 찍는 칸까지 있었죠. 이거 매일 체크하고 도장 찍으시면 돼요. 한 달만 잘 관리하시면 보상금 문제도 해결될 거예요. 한 달, 또 30일이었습니다. 도훈도 뭔가 눈치챈 걸까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래, 고맙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든든하구나. 빈말이었지만 도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학원으로 떠나는 도훈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도훈을 다시 불러봤죠. 도훈아,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래? 혼자 먹으니 적적해서.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답이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지금 학원이라서요. 다음에 꼭 같이 먹을게요. 다음. 그 다음은 언제일까요? 저는 혼자 된장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도장만 받으면 되는 게 돌봄일까요? 체크리스트만 채우면 되는 걸까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드시네요. 가족들은 안 오셨어요? 다들 바쁘대요. 먹고 살기 바쁜 세상이잖아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찬을 더 가져다 줬습니다. 정없는 사위보다 낯선 사람의 정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죠. 새벽 5시 수선소 셔터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잠결에 나가보니 이정우가 공구를 들고 서 있었어요. 34살의 배달 라이더인 막사위였죠. 헬멧 자국이 얼굴에 선명했습니다. 장인어른, 셔터가 삐걱거린다고 하셨잖아요. 출근 전에 고쳐드리려고 왔어요. 정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셔터를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불평 한마디 없었죠.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어요. 이른 아침부터 고생시켜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 당연하죠. 가족.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태수나 도훈에게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죠. 정우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기 차양막도 뜯겼던데 제가 임시로 보강해놨어요. 비 오면 물 셀 것 같아서요. 차양막을 보니 정말로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와서 했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정우의 손을 보니 상처가 나 있었어요. 수리하다 다친 모양이더군요. 손 다쳤구나. 약 발라야겠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인어른, 근데 정말 갈 곳이 없으세요? 정우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보상금도 얼마 안 나올 것 같고 막막하구나.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 방으로 오세요. 좁긴 하지만 따뜻해요. 제가 소파에서 자면 되니까 침대는 장인어른이 쓰시고요. 정우의 제안에 놀랐습니다. 2.5평짜리 원룸에 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좁은 곳에 저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하지만 정우는 진심이었어요. 하윤이도 동의했어요. 장인어른을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요. 막내딸 하윤이도 동의했다니 부부가 의논했다는 뜻이겠죠. 가난해도 마음은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공책에 메모했어요. 이정우, 새벽 5시 셔터 수리, 차양막 보수, 자기 방 제공 제한. 정우야, 고맙다. 근데 내 생활도 있는데 내가 방해되면 안 되지. 방해라뇨.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우의 말에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우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제가 도와준 적이 있었죠.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정우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배달 시간 됐네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리고 이거 아침 드세요. 정우가 김밥 2줄을 내밀었습니다. 편의점 김밥이 아니라 직접 싼 것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김밥까지 쌌다는 건가요? 하윤이가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참치김밥 쌌어요. 맛있게 드세요. 정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가는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더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태수와 도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태수는 서류 준비됐으니 언제든 오라고 했고 도훈은 고시원 계약 도와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정우는 달랐어요. 직접 찾아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장인어른, 오늘 저녁 저희 집에서 드시죠. 하윤이가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정우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저녁을 먹고 돌아온 수선소에 선아래가 와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28배 사회복지사인 조카는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요. 삼촌, 정우 오빠가 자기 방으로 모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래, 좋은 사위를 뒀어. 나래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삼촌, 혹시 사람 테스트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순간 놀랐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나래는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빨랐거든요. 무슨 소리니? 내가 뭘 테스트한다는 거야? 삼촌 성격 제가 모르나요?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거를 남기세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나래의 조언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 공책을 꺼내 보였어요. 이미 적어둔 기록들을 보더니 나래가 고개를 끄덕였죠. 이것만으론 부족해요. 날짜별로 정확히 기록하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녹음도 남기세요. 제가 사회복지 일하면서 배운 건데 증거가 확실해야 해요. 나래가 공책 뒤쪽에 표를 그려줬습니다. 날짜, 시간, 인물, 행동, 대화 내용을 적을 수 있는 칸이었죠. 체계적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었어요. 삼촌이 뭘 계획하시든 응원할게요. 근데 너무 마음 상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현명한 조언이었습니다. 나래는 제가 실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저는 나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걱정해줘서 고맙구나. 근데 넌 왜 아직 결혼 안 하니? 삼촌 같은 좋은 사람 만나기 어려워서요. 숙모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셨는데요. 아내 얘기가 나오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나래도 우리 부부를 부러워했었구나요. 돈은 없어도 서로를 아끼며 살았던 시절이었죠.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돈 많은 사람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을 만나렴. 나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마음보다 조건을 먼저 보는 세상이잖아요. 삼촌도 조심하세요. 82억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다들 달라질 거예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래가 보상금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나래는 그냥 예를 든 것처럼 말을 이었어요. 재개발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삼촌 수선소도 꽤 나올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돈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조심해야지. 돈이 사람을 바꾸니까. 나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삼촌, 제가 매일 들를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요. 나래가 작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중요한 대화는 녹음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물론 삼촌이 원하신다면요. 영리한 조카였습니다. 제 계획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죠. 그날 밤 공책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23일이 남았죠. 과연 이 시간 동안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멈춘 시계를 보며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소.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아내는 늘 말했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마음을 찾기 위해 저는 계속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일부러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죠. 정분 여사가 저녁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 공원에 갔어요. 낡은 보따리를 베개 삼아 벤치에 누웠습니다. 예상대로 정분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죠. 어머나, 박 사장님이 왜 여기에? 아, 정 여사님. 그냥 잠시 쉬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초라한 행색이 설득력을 더했습니다. 정분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설마 갈 곳이 없어서 여기서 주무시려고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쉬었습니다. 정분 여사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연락하려는 것 같았죠. 이런 일이 있나? 자식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원에서 자게 하다니. 소문은 빠르게 퍼질 겁니다. 계획대로였죠. 정분 여사가 떠난 후 저는 정말로 벤치에 누워봤어요.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노숙자들이 얼마나 힘들지 조금은 알 것 같았죠. 밤 10시쯤 되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였어요. 헐레벌떡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담요와 보온병을 들고 있었죠. 장인어른, 여기 계셨군요. 정분 여사님한테 들었어요. 정우의 얼굴에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제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어요. 괜히 버티지 마세요. 당장 저희 집으로 가시죠. 괜찮다. 남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무슨 패예요? 가족인데. 여기 국 가져왔어요. 따뜻한 거 드시고 같이 가요. 정우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이었어요. 배달일 끝나고 집에서 끓여온 모양이더군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윤이가 걱정하고 있어요. 빨리 가시죠. 정우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체면이나 계산이 아닌 순수한 걱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시험을 계속해야 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잘게. 내일 생각해보고. 정우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그럼 제가 여기 있을게요.
장인어른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한다고. 내일 일도 있을 텐데. 일보다 장인어른이 더 중요해요. 정우는 정말로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추운 밤 공기에 몸을 떨면서도 떠나지 않았죠. 결국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 내 집으로 가자. 내가 여기서 감기 걸리면 하윤이한테 혼난다. 정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보따리를 들고 앞장섰죠. 2.5평 원룸은 정말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하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했어요. 이불 새로 깔아뒀어요. 작은 방에 이불이 깔린 걸 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부부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저에게 안방을 내준 거였죠. 검은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3월 15일 정우 밤 10시 공원으로 찾아옴. 온열 매트, 국지참, 집으로 모심.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윤태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죠. 아버님, 공원에서 주무셨다면서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바쁠 것 같아서. 괜찮아. 정우가 도와줬어. 태수가 침묵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모양이더군요. 그리고는 급하게 말했어요. 오늘 꼭 사무실로 오세요. 서류 마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세금, 또 돈 얘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약속했죠. 오후에 태수의 사무실에 갔더니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 위임장에 서명하시면 제가 모든 걸 처리해 드릴게요. 보상금도 제 계좌로 받아서 세금 처리 후 드리는 게 효율적입니다. 태수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재촉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회중시계를 꺼내 만지작거렸어요. 이 시계 내 장모가 준 거야. 아, 네. 알고 있죠. 시계가 멈춘 날 내 장모가 떠났어. 그날 나는 손님 구두를 고치고 있었지. 약속 시간이니까 끝내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결국 늦었고 마지막 인사도 못했지. 태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상적인 얘기가 싫은 모양이더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나는 이제 태업을 내가 감기로 했어.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은유였지만 태수는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겠죠. 위임장을 다시 밀어왔어요. 아버님, 시간이 없어요. 빨리 서명해 주세요. 생각 좀 더 해볼게. 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도대체 뭘 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잖아요. 저를 못 믿으시는 겁니까? 신뢰. 태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돈을 맡기라고 하면서 신뢰를 말하다니요. 태수야, 혹시 나한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니? 진짜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버님이 그 돈을 혼자 관리하시면 사기당하기 십상이에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합니다. 그 돈, 태수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보상금 액수를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돈이라고 표현했죠.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가 나올지를요. 그 돈이 얼마인지 아니? 태수가 당황했습니다. 변호사답게 빠르게 수습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니, 그냥 추측이에요. 상당할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검은 공책에 기록했어요. 3월 16일 윤태수 위임장 강요. 본인 계좌 입금 재차 요구. 보상금 액수 이미 파악한 듯. 태수야,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사무실을 나오는 제 등 뒤로 태수의 짜증 섞인 한숨이 들렸습니다. 아마 저를 고집불통 노인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태수가 원하는 건 저의 안전이 아니라 통제권이라는 걸요.
권도훈이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바인더를 들고 있었죠. 열어보니 일일 돌봄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체계적으로 만들었어요. 매일 체크하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기상시간, 식사, 약 복용, 운동, 취침까지. 마치 요양원 프로그램 같았죠. 심지어 매일 인증하는 칸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돌봄 일지예요. 한 달만 꾸준히 하시면 건강도 좋아지고 규칙적인 생활이 되실 거예요. 한 달, 또 30일이었습니다. 도훈도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도훈아, 같이 아침 먹을래? 아, 저는 이미 먹었어요. 학원 가야 해서요. 늘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바쁘다, 학원이다, 시간이 없다. 도훈은 체크리스트에만 관심이 있었죠. 제가 도장을 찍는 게 중요한 것처럼요. 그럼 점심이라도? 점심은 학원에서 김밥으로 때워요. 효율적이거든요. 효율. 또 그 단어였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비효율적이라는 건가요? 도훈아, 도장만으론 따뜻해지지 않는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때론 약보다 나아. 사람은 정으로 사니까. 도훈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아버님, 요즘은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더 좋아요. 시스템과 체계. 도훈의 세계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따뜻함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 보였죠. 학원 갈 시간이에요. 체크리스트 꼭 작성해 주세요. 일주일마다 검사할게요. 검사. 마치 학생 숙제 검사하듯 말하는 도훈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록해야겠죠. 검은 공책을 꺼냈어요. 3월 17일. 권도훈, 돌봄 체크리스트 지참. 도장 강조. 식사 제한 거절. 그날 오후 정우가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모양이었어요.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장인어른 사과 좋아하시잖아요. 싸게 파는 곳 있어서 사왔어요. 평범한 사과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정우가 깎아주는 사과를 먹으며 대화를 나눴죠. 정우야, 너는 30일이 무슨 의미인 것 같니? 30일이요? 글쎄요. 한 달이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 아닐까요? 변화? 네. 습관을 만드는데 30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진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은 누구나 잘할 수 있지만 30일을 꾸준히 하려면 진심이어야 하죠. 정우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훈처럼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말했으니까요. 그래, 진심은 시간이 증명하는 거지. 장인어른도 그래서 구두를 40년이나 고치신 거 아니에요? 진심이니까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40년간 남의 신발을 고친 건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게 제 일이었고 자부심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공책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30일 중 10일이 지났어요.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죠.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말입니다. 일요일 오후 새 사위가 모두 모였습니다. 딸들과 함께 온 가족 모임이었죠. 정은혜가 마련한 자리였어요. 작은 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막내딸 하윤이가 제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습니다. 민지와 소연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태수와 도우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다들 바쁜가 보구나. 제 말에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급한 연락이 와서요.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학원 관련해서 처리할 게 있어서요. 식사 중에도 일, 가족보다 일이 먼저인 사람들이었죠. 정우만 젓가락을 놓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너희 장모 얘기를 좀 하고 싶구나.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내 얘기는 늘 무거운 주제였으니까요. 2018년 12월 15일 12시 15분이었어. 제가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멈춘 시계를 보며 말을 이었죠. 그날도 난 수선소에 있었어. 단골 손님이 급하게 구두를 고쳐달라고 했거든. 병원에 가야 할 시간이었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딸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늦었어. 너희 엄마는 날 기다리다가 눈을 감았지. 마지막 말도 못 듣고 손도 못 잡아줬어. 아버지.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였죠. 그래서 난 그날부터 시계를 멈췄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고 싶어서. 태수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잖아요. 미래를 봐야죠.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어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아프셨구나. 장모님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장인어른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아셨을 테니까요. 위로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정우는 제 아픔을 이해하려 했죠. 그래서 난 이제 돈보다 약속을 먼저 봐.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려고 해. 도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데 돈도 중요하죠. 현실적으로요. 그래, 돈도 중요해.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난 배웠어.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건 정우뿐인 것 같았습니다. 태수와 도훈은 여전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죠. 식사가 끝나고 각자 헤어질 때였습니다. 정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장인어른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됐습니다. 검은 공책에 적었죠. 3월 18일 가족 모임. 정우만 진심으로 경청. 태수와 도훈은 핸드폰에만 집중.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시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분 여사가 퍼뜨린 소문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죠. 박 사장 수선소 보상금이 80억 넘는다더라. 정확한 금액은 아니었지만 거의 맞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죠. 오후가 되자 태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지금 당장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실에 가니 태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손하고 친절했죠. 아버님, 제가 알아봤는데 프리미엄 요양원이 있더라고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해요. 요양원. 갑자기 왜 요양원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요양원에 갈 나이는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라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는 곳이에요. 제가 VIP 회원권도 알아봤어요. 도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왔죠. 아버님, 투자 상품 알아봤어요. 수익률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80억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두 사위의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지고 적극적이 됐죠. 하이에나처럼 말입니다. 다음 날 태수가 호화로운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한턱 내고 싶어서요. 비싼 스테이크를 주문하더니 본론을 꺼냈죠. 아버님, 이제 위임장 작성하시죠. 80억이면 세금만 30억이에요. 제가 절세 방법을 다 알고 있으니 맡겨주세요. 30억이나 되나? 그럼요. 하지만 제가 합법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어요. 대신 제 이름으로 일단 신탁을 하셔야 해요. 신탁? 결국 제 이름으로 돈을 옮기겠다는 얘기였죠. 도훈도 질세라 다음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수익률 20% 보장하는 투자처 찾았어요. 5년이면 160억 됩니다. 그게 가능해?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잖아요.
계산은 확실해요. 대신 제가 운용을 맡아야 해요. 두 사위가 경쟁하듯 저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어요. 여전히 새벽마다 죽을 끓여주고 저녁마다 찾아와 안부를 물었죠. 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정우야, 넌 보상금 얘기 들었니? 네, 들었어요. 장인어른 고생하신 보답이네요. 그뿐이야? 네. 장인어른 돈이니까 장인어른이 쓰시는 게 맞죠.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면 돼요. 정우의 대답은 담백했습니다. 욕심이 없었죠. 아니, 정확히는 제 돈에 욕심이 없었습니다. 검은 공책이 채워져 갔습니다. 3월 25일. 보상금 소문 확산. 태수 마이너스 요양원, 신탁 제한. 도훈 마이너스 투자 운용 제한. 정우 마이너스 변함없는 일상 돌봄. 하이에나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할 줄은 몰랐어요. 정운의 작은 원룸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2.5평 공간에 3명이 사는 건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정우 부부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새벽 5시 정우가 조용히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았겠지만 전 깨어 있었어요. 살금살금 움직이며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죠. 정우야, 깨웠니? 아, 장인어른. 깨셨어요? 죄송해요.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아니야. 뭘 만드니? 장인어른 드실 죽이요. 전복죽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전복죽. 비싼 전복을 사서 죽을 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정우의 통장 잔고가 텅 비었을 텐데도요. 비싼 건데 왜 샀어? 장인어른이 드시면 그게 제일 좋은 투자죠. 투자. 도훈도 투자를 말했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정우에게 투자는 사람에 대한 정성이었어요. 하윤이도 일어나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버님, 점심 도시락이에요. 수선소에서 드세요. 매일 아침 이런 풍경이 반복됐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오래된 책상 위에는 정우의 배달 수입 장부가 있었습니다. 들여다보니 빠듯한 살림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끼니를 챙기느라 돈을 쓰고 있었죠. 정우야, 나 때문에 생활이 힘들지?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집이 북적거리니까.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의 표정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날 오후 태수가 수선소로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정운에서 지낸다면서요? 그 좁은 데서 어떻게 사세요? 제가 호텔 잡아드릴게요. 괜찮아. 편해. 그래도 체면이 있으시잖아요. 80억 받으실 분이 2.5평에서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체면. 태수는 늘 체면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체면보다 진심을 보여줬죠. 검은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3월 28일. 정우 마이너스 매일 새벽 5시 전복죽. 하윤 마이너스 매일 도시락 준비. 태수 마이너스 체면 강조 호텔 제한. 수선소로 돌아와 혼자 있는데 나래가 찾아왔습니다. 삼촌,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뭐가? 30일이요. 삼촌이 정한 기간. 역시 나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아이였죠. 결정하셨어요? 누가 진짜인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봐도 정우 오빠예요. 행동이 다르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은 다른 법이죠. 진짜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3월 29일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양동이로 붓듯 내렸죠. 수선소에 혼자 있던 저는 불안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비가 셀 것 같았거든요. 예감은 맞았습니다. 새벽 2시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지직 소리와 함께 천장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비를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순간 막막했죠. 40년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비에 젖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였어요. 비를 뚫고 달려온 모양이었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정우야, 이 밤에 어떻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돼서요. 역시나네요. 정우는 가져온 공구와 방수포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거였어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응급조치를 시작했죠. 일단 물 새는 곳을 막아야 해요. 장인어른은 중요한 물건들 옮기세요. 둘이서 비를 맞으며 일했습니다. 정우는 위험한 지붕 위로 올라가 방수포를 덮었어요. 미끄러운 지붕에서 균형을 잡느라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조심해. 다치면 안 돼.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3시간의 사투 끝에 비를 막았습니다. 정우는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웃고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와 도훈의 문자였죠. 태수 아버님, 비 많이 오는데 괜찮으세요? 내일 찾아뵐게요. 도훈 날씨가 안 좋네요. 조심하세요. 내일 연락드릴게요. 문자. 단지 문자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몸으로 뛰어왔는데 말이죠. 정우야,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정우가 떠난 후 검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적었죠. 3월 29일. 폭우. 천장 붕괴. 정우 마이너스 새벽 2시 도착. 3시간 복구 작업. 태수, 도훈 마이너스 문자만 발송.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말이죠. 3월 30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사위와 정분 여사를 수선소로 불렀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했죠. 모두 모였을 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30일간 고마웠어.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태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실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난 파산한 것도 아니고 치매도 아니야. 모든 게 시험이었어.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도훈이 벌떡 일어났죠. 시험이라고요? 우릴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었어. 검은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30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죠. 윤태수, 3월 16일 위임장 강요, 3월 25일 신탁 요구, 30일간 식사 제한 영해. 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권도훈, 3월 17일 체크리스트 전달, 3월 25일 투자 운용 제한, 30일간 실제 돌봄 영해. 도훈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이정우, 매일 새벽 5시 아침 준비, 28일간 저녁 안부 확인, 폭우날 3시간 복구 작업.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쑥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이게 30일의 기록이야. 누가 진짜였는지 명확하지? 태수가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우릴 속이시다니. 너희가 먼저 날 속인 거 아니니? 돈이 있다는 걸 알고 태도를 바꿨잖아. 정분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보상금 소문나고 달라졌죠. 이제 최종 발표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 오랜 친구였죠. 봉인된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10일 작성된 조건부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봉인을 뜯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본인 박만석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재개발 보상금 전액을 30일 이상 실질적 돌봄을 입증한 자에게 증여한다. 단 금액의 10%는 시장 상인 복지기금으로 기부한다.
태수와 도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실질적 돌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둘째, 일관된 행동으로 진심을 보일 것. 셋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할 것. 정우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장인어른, 이건. 정우야, 내가 상속자다. 30일간 한결같이 날 돌봐준 건 너뿐이었어. 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기예요. 무효소송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증인도 있고 공증도 받았어요. 도훈도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신경 썼잖아요. 형식과 진심은 달라. 너희는 형식만 채웠을 뿐이야. 정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제가 일부 나눠드릴게요. 가족이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진심에는 온전한 보상이 따라야 해. 그게 공정한 거야. 태수와 도훈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죠. 정우와 하윤만 남았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가족이야.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날 대해줬으니까. 정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 그래서 더 귀한 거야. 10%인 8.2억은 약속대로 시장 상인 복지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정분 여사가 감동해서 울었죠. 박 사장님, 제가 오해했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한 달 후 수선소는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정우가 제안한 대로 간판도 바꿨죠. 만석과 정우 구두연구소. 정우와 함께 일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일을 그만두고 구두 수선을 배우겠다고 했죠. 40년의 기술을 전수할 제자가 생긴 겁니다. 장인어른, 이 시계 고쳐볼까요? 정우가 제 회중시계를 가리켰습니다. 7년간 멈춰있던 시계였죠. 그래, 이제 시간이 다시 흘러도 될 것 같아. 시계 수리점에 갔더니 간단한 수리로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엽을 감자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2시 15분에서 벗어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죠. 여보, 이제 시간을 놓아줄게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하늘을 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죠. 시장에는 새로운 공간이 생겼습니다. 기부금으로 만든 쉼터 겸 공구도서관이었어요. 상인들이 쉴 수도 있고 필요한 공구를 빌릴 수도 있는 곳이었죠. 태수와 도훈도 시간이 지나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너희도 언젠가 깨달을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정우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같이 일하실래요? 구두수선도 재밌어요. 태수와 도훈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구두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고칠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아버지 구두인데. 낡고 해진 구두였지만 정성스럽게 고쳤습니다. 젊은이가 감동해서 말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구두를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의 추억과 마음을 고치는 일이라는 걸요. 정우와 함께 일하며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하윤도 가끔 도시락을 들고 왔죠.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검은 공책은 이제 새로운 용도로 쓰입니다. 손님들의 사연과 약속을 적는 곳이 됐죠. 더 이상 시험은 없어요. 진짜를 찾았으니까요. 돈은 숫자일 뿐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약속과 마음이죠. 82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지만
가장 큰 재산은 정우라는 진짜 가족을 얻은 것이었어요. 멈췄던 시계가 다시 돌아갑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인생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갈 사람이 있으니까요. 정우야, 오늘도 수고했어. 장인어른도요. 내일 또 봬요. 평범한 인사지만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겠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